자, 이제 정몽주의 춘흥이라는 시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시의 형식부터 보도록 할게요. 시의 형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구에, 다시 말해 한 줄에 몇 글자가 들어가 있는지만 세어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글자가 들어가 있으니 오언시가 되는 거죠. 오언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총 몇 줄로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넉 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넉 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일컬어 절구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춘흥이라는 시는 형식이 오언절구가 되는 거죠. 만약에 한 구에, 한 줄에 7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7언이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5언 절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시의 운자. 운자는 뭐냐 하면 운을 띄워주는 글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 동요도 그렇고 가요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산, 토끼, 토끼, 야. 어디를 가느냐, 야, 냐. 이렇게 비슷한 소리로 끝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죠. 한시도 음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운을 띄워주는 글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언시 같은 경우는 짝수구의 맨 끝에 운자가 위치한다. 그러면 짝수구라고 했으니까 얘가 1구, 얘가 2구, 얘가 3구, 얘가 4구니까 짝수구는 당연히 2구, 4구가 돼야 되겠죠. 2구, 4구의 맨 마지막 글자가 운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몽주의 춘흥이라는 시는 운자가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요 소리 성자 그리고 나의 생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요거를 지우고 띄어읽기. 띄어읽기도 쉽습니다. 띄어읽기는 오언시 같은 경우는 두 글자, 세 글자로 띄어읽는다 라고 배웠죠. 두 글자, 세 글자로. 그러니까 요 일구를 띄어읽으려면 추누, 세부적터니 이렇게 두 글자, 세 글자로 끊어 읽는다라는 거죠. 야중 미유성이라 설진 남계창하니 초아 다소생고 이렇게 두 글자, 세 글자로 끊어 읽는다. 꼭 기억하기. 칠언시 같은 경우는 네 글자, 세 글자로 끊어 읽는다. 자, 이제 시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1구를 일컬어 기, 2구를 일컬어 승, 3구를 일컬어 전, 4구를 일컬어 결, 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기, 승, 전, 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기구 다시 말해서 1구 보도록 할게요. 추누 일단 두 글자 띄어 읽고 두 글자 끊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석하고 말 것도 없네요. 너무 쉽다. 봄춘자에 비우자니까 어떻게 될까요? 봄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가늘다 세자가 나오니까 아, 봄비가 폭우처럼 막 오는 게 아니라 가늘게 오는구나. 봄비가 가늘어서 아니 부 이렇게 부로 읽었다는 것은 뒤에 오는 한자의 초성이 디귿 아니면 지으실 것이다. 알고 있죠?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불적 발음하기가 힘들어. 침이 막 팍 튀어. 그러니까 발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불자 뒤에 오는 한자의 초성이 디귿이거나 지으시면 불에서 리을을 탈락시키고 부로 읽는다라는 거죠. 뒤에 오는 한자는 물방울 적자입니다. 봄비가 너무 가늘어서 땅바닥에 봄비가 부딪히자마자 다 사라져버려요. 만약에 봄비가 조금 굵게 내리면 땅바닥에 방울방울이 생겼다가 터지고 그럴 텐데 봄비가 너무 가늘어서 물방울이 되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빗물이 땅에
딱 닿으면 방울방울이 생기는데 지금은 봄비가 너무 가늘기 때문에 그런 물방울이 되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읽고 정리를 해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봄, 비, 가늘어서 물방울이 되지 않더니 이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봄비가 오는 듯 마는 듯 살포시 내리고 있는 모양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읽고 갈게요. 야자는 밤 야자, 야간에 할인한다 할 때의 야자, 밤에 먹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야식이라고 하죠. 그때의 밤 야자, 중자는 가운데 중자. 우리가 흔히 밤중에 라는 말 많이 쓰죠. 밤중에. 미, 작을 미자. 우리가 작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한자를 많이 쓰는데 얘는 눈으로 보이는 작은 것. 얘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엄청나게 작은 겁니다. 두 개가 다 작다이지만 두 글자를 비교하면 이 미자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가느다란 먼지, 아주 작은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얘기하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럴 때 쓰는 게 요 작을 미자다라는 거예요. 소세먼지라고 얘기 안 하고 눈에 안 보이니까 미세먼지라고 얘기하죠. 미생물 할 때의 미자가 요런 작을 미자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거예요. 밤중에 작은 뭐가 있었나 봐요. 뭐가 있었냐면 소리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정리하자면 밤중에 작은 소리가 있었다. 아, 잠에서 깨어났나 봐요. 그런데 가만히 지난 밤을 생각해 보니까 밤중에 들릴 듯 말 듯한 아주 작은 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구랑 연이어 생각하자면 봄비가 가늘게 내렸단 말이죠.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작은 빗소리가 들렸던 것도 같은데?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구 풀이를 한번 정확히 해보도록 할게요. 밤 중에 작은 소리가 있었네. 자, 이제 전구, 기승전, 3구로 갑니다. 눈설자 나오고 다할 진자가 보이네요. 눈이 다했다라는 건 눈이 내리다가 그쳤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분명히 1구에 여기 봄비가 내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갑자기 눈이 그쳤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요거는 다할 진짜는 눈이 녹았다라고 풀어야 됩니다. 아, 지금 겨울을 지나 봄이 된 거고 봄비가 살포시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이 따뜻해진 거죠? 아, 눈이 녹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다할 진짜의 의미는 눈이 녹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눈이 녹았어요. 그러면 물이 되겠죠? 물이 돼서 졸졸졸 흐를 거 아니에요. 눈이 녹아 남쪽 남자 됐고요. 얘는 신의 개자. 왼쪽에 보니까 물수의 변형인 삼수변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내라는 말은 다운타운을 일컫는 말이 아니죠. 안성 시내 그 시내가 아니죠. 그쵸? 물과 관련이 있어야 되니까 시냇물은 졸졸졸졸 할 때의 시냇물 개자입니다. 그리고 얘도 삼수변이 붙어 있네요. 물과 관련이 있겠죠? 물이 불어난다 할 때에 물이 불을 창자가 됩니다. 자, 3구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될지 느낌이 오나요?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눈이 녹았으니 남쪽 시냇물 불어났으니 눈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되어 졸졸 흐르고 그 졸졸 흐른 물이 시냇물로 들어갈 것이고 시냇물이 불어날 것이고 이해되나요? 눈 녹아 남쪽 시냇물 불어났으니 이제 한 구 남았습니다. 기, 승, 전, 결이라고 그러죠. 결구, 결말입니다.
그래서 시의 주제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마지막 결구, 네 번째 사구가 됩니다. 자, 이 시의 주제가 뭘까요? 그래서 어떻다는 걸까? 봄비 가늘어 방울되지 않다. 봄비가 많이 내리기를 바라는 건가? 밤중에 작은 소리가 있었다. 시끄러워 못 잤다는 건가? 눈노가 남쪽 신음을 불어놨으니 홍수 났다는 건가? 주제가 뭐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자, 주제는 여기 맨 마지막 구 사구에 있습니다. 풀초자에 싹아자입니다. 싹아자. 왜 싹이 트는 걸 두 글자로 뭐 한다고 하죠? 발아 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의 아가 바로 요 싹아자가 됩니다. 그러면 풀싹이 되겠네요. 풀싹. 지금 봄이니까 계절적 배경은 새싹 정도로 풀이하면 되겠구나. 두 번째는 다소. 자, 다소는 선생님이 올려놓은 학습지에도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소 잠깐 보고 갈게요. 다소는 많다라는 뜻을 가진 다자, 그리고 적다라는 뜻을 가진 소자이니까 첫 번째 뜻은 당연히 많고 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소를 어떻게 많이 쓰냐 하면 이번 한문 시험 다소 어려웠어 이렇게도 쓰죠. 다소 어려웠어의 다소는 약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시에서는 1번의 뜻도 아니고 2번의 뜻도 아닙니다. 어떻게 쓰였냐면 얼마나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얼마나. 맨 뒤에 보니까 물음표가 빵 찍혀 있죠. 이 다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라는 의문사로 쓰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친절하게 물음표까지 빵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새싹은 얼마나 생났을까? 새싹이 나다, 새싹이 돋아나다. 조금 더 의역하자면 새싹은 얼마나 돋아났을까? 이 정도가 되겠죠. 정확히 풀이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풀싹은, 다시 말해 새싹은 얼마나 돋아났을까? 그럼 이 시의 주제는 뭐예요? 눈이 녹았네? 봄이 왔어. 남쪽 신문물도 불어났네? 와, 새싹은 얼마나 돋아났을까? 라고 시가 마무리가 되니까 주제는 봄날에 대한 설렘이 되겠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정몽주의 춘흥, 봄날의 흥취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 시의 주제는 봄날을 기대하고 설레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춘흥의 주제는 봄날의 설렘 정도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옆에 있는 부보의 절구를 배우도록 할게요. 시가 조금 재미있다면 절구 본인이 한번 풀이를 해보고 수업을 듣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 정몽주의 춘흥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93쪽 두보의 시,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시도 과연 선생님이 앞서 이야기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또는 전란에 휩싸인 백성의 고통,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시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고마움을 표현할 친구가 한 명 있어서요. 누구냐 하면 지난 시간에 정몽주의 춘흥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재생이 안 된다고 선생님에게 문자까지 보내줘서 알려준 고마운 친구가 있어서 2학년 일반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 그렇게 선생님한테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7월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2학년 친구들하고 그다지 인연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선생님도 참 답답하고 슬프네요. 자,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또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두보의 절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보의 절구, 제목이 절구네요. 우선 시의 형식부터 살펴볼게요. 시의 형식은 앞서 배운 정몽주의 춘흥과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 하면 글자 수가 똑같으니까. 다시 말해 한 줄에 한 구에
몇 글자가 들어가 있냐면 eins, zwei, drei, vier, fünf. 아, 선생님이 뭐 한 거냐고요? 글로벌 시대에 뭐 몇 개 국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독일어를 했습니다. 독일어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실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중요한 건 한 구에 5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역시 오언시가 되겠죠. 한번 써볼게요. 오언시. 그리고 총 몇 줄로 구성되어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넉 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율시가 아니라 절구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미 추능에서 다 배웠습니다. 오언시는 운자가 궁자가 작자 궁짝 산토끼 토끼 야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맨 끝에를 쫙 맞춰줘서 운을 띄워주는 글자 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언시 같은 경우는 운자가 짝수구의 맨 끝에 위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짝수구, 다시 말해서 얘가 1구, 얘가 2구, 얘가 3구, 얘가 4구니까 짝수구라 하면 2구, 4구가 되겠죠. 2구의 짝수구의 맨 마지막 글자, 짝수구의 맨 마지막 글자가 운자가 되니까 두보의 절구라는 시의 운자는 2구의 맨 마지막 글자 불탈연, 4구의 맨 마지막 글자 해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말 중성과 종성 동그라미 치는 거 보이시나요? 중성은 여고, 종성은 니은 받침이죠. 2구의 맨 끝글자와 4구의 맨 끝글자가 중성, 종성이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말로 굳이 바꿔 이야기하자면 중성과 종성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운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띄어 읽는다? 두 글자, 세 글자. 그러니까 강벽, 조유백이요, 산청, 화욕연이라, 금춘, 간우과하니, 하일, 시기년고 이렇게 두 글자, 세 글자로 끊어 읽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제목이 절구예요. 절구. 그런데 절구라는 말 어서 듣지 않았나요? 어디서 들었냐면 바로 여기서 들었습니다. 여기서 시의 형식에서. 그러고 보니까 시의 형식, 넉 줄로 되어 있는 절구, 시의 형식을 절구 그대로 시의 형식을 제목으로 썼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바꾸자면 제목이 없다. 무제 정도가 됩니다. 두보의 시 제목은 자, 절구라는 제목을 가진 시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두보는 너무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떠돌아다니는 삶. 그래서 백성의 고통을 노래하는 시 내지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가 많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 시인지 한 글자 한 글자 볼게요. 자, 강강자 이 정도는 다 알죠. 한강, 낙동강, 두만강 할 때의 강입니다. 그리고 벽자는 푸르다 벽. 선생님 동네에도 벽산 아파트가 있는데 벽산이 푸른 산이란 뜻이 되죠.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두 글자, 세 글자 보통은 그렇게 띄어 읽고 풀이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강벽, 풀이가 가능하죠?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쵸? 여기까지 먼저 풀이를 해볼까요? 강은 푸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강이 아주 푸른 거예요. 자, 그 다음 새 조자. 새 조자 요렇게 쓰는데 요 가운데 한 획이 뭐냐 하면 눈알이에요. 눈알. 그런데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눈알이 없는 글자도 있거든요. 눈알이 없는 건 왜 그러냐 하면 깃털도 까맣고 눈깔도 까매서 눈이 안 보여. 그래서 눈을 생략해버렸어요. 깃털도 까매서. 까마귀라는 뜻을 가진 오자입니다. 얘는 새 조자고요. 자, 새 조자 됐고 그 다음에
더욱 유자가 나오는데 사실 이 글자는 넘어가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넘어가다라고 풀이하면 전체 한시 풀이가 매우 어색해지거든요. 일단 넘어갈게요. 백자는 다 알고 있는 희다 백자죠. 희다 백자. 그러면 원래의 의미인 넘어가다라고 풀이를 하면 이 유자를 새는 하얗게 넘어간다. 이상하죠? 강은 푸르니 새는 점점점 하얀 쪽으로 넘어간다. 이상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 풀이를 했습니다. 더욱이라는 뜻으로. 그러면 풀이가 조금 깔끔해지죠? 강은 푸르고 새는 더욱 희다. 이 정도가 되겠죠? 강이 푸르니 다음부터 또 볼게요. 새는 더욱 희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 푸르른 강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 위를 하얀 새가 날아가는 거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날이 맑고 강이 푸르면 그 위를 날아가는 하얀 새 얼마나 더더욱 하얘 보이겠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일구를 보니까 여기에 푸르다의 뜻을 가진 벽자, 여기에 희다의 뜻을 가진 백자. 지금 선생님이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푸르고 하얀 그 선명함을 더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라는 거죠. 색채의 대비. 당연히 색깔은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각적 심상과 시각적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이구 갈게요. 시상의 흐름에 따라서는 얘를 기, 얘를 승, 얘를 전, 얘를 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구는 기구, 2구는 승구, 승구를 보도록 할게요. 산청. 요 정도도 풀이가 가능하네요. 산산자 정도는 다 알고 있고 청자가 푸르다 청자이니까 산이, 푸르니 정도가 되겠죠. 한자 어렵지 않네요. 꽃 화자 됐고요. 욕자는 하고자 할 욕자, 하려고 한다,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욕자입니다. 그리고 연자는 불탈 연자. 사실 불화자, 왼쪽에 있는 불화자를 뺀 요 연자를 우리가 보통은 그러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 사실 요 글자 자체도 동그라미 치고 있는 요 글자가 가스레인지 불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요게 사실은 불화의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자가 만들어졌을 처음 당시에는 이 글자 자체가 불타다 연자였는데 어느 순간 얘가 그러하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면서 불타다라는 뜻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요 옆에다가 이렇게 불화자 하나를 더 덧붙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 어이고 불화자가 두 개나 있어요. 불탈 연자다라는 얘기죠. 자, 이 구를 두 번째 구를 직역하자면 산은 푸르니 꽃은 불타려고 하네. 아무 생각 없이 산은 푸르고 꽃은 불타려고 하네. 불타려고 하네? 불났나?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일구하고 연결을 쭉 시켜서 보면 불타려고 한다. 불타면 가장 먼저 어떤 색깔이 떠오르나요? 아주 시뻘건색, 아주 붉은색이 생각이 나죠. 그래요. 얘는 지금 불다라는 뜻입니다. 요거 밖에 3학년 누나 언니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네요. 쉬는 시간이라. 얘는 연자는 불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불다의 뜻으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 질문이요. 불다의 뜻을 가진 한자가 되게 많은데 왜 그런 뜻의 한자를 갖다 쓰지 않고 연자를 썼나요? 왜 그러냐 하면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운자가 우리말 중성으로 하자면 여, 종성으로 말하자면 니은, 연이라는 것이 똑같이 와야 되잖아요. 운자를 맞추려면 요 중성과 종성이 맞는 불다의 뜻을 가진 한자가 없기 때문에 요 글자를 갖다가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이 지저분해졌네요.
깔끔하게 다 지우고 자 이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얘도 지우고 없어져라. 얘도 없어져라. 자 산이 푸르니 꽃은 불타려고 하네. 이 정도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너무 빨리 했나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꽃은 불타려고 하네. 이 정도가 됩니다. 자, 일구와 이구를 다시 볼게요. 얘도 다 지우고. 일구와 이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산은 푸르다, 강은 푸르다. 일구의 첫 번째, 두 번째 글자. 그리고 이구의 첫 번째, 두 번째 글자. 산은 푸르다, 강이, 산이 푸르다, 푸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는, 꽃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글자 선생님이 더욱이라고 풀이를 했지만 넘어가다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흰 곳으로 넘어간다인데 의미가 모호하니까 선생님이 더욱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만약 흰색으로 넘어간다 하면 풀이 순서가 바뀌게 되겠죠. 불타려고 한다, 흰색으로 넘어간다. 그런데 흰색으로 넘어가다가 너무 모호하니까 선생님이 살짝 바꿨을 뿐이에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일구와 이구가 강, 산, 푸르다, 푸르다, 새, 꽃, 넘어가려 한다, 하려고 한다, 희고, 붉게. 이해되시나요? 쿵짝쿵짝쿵짝쿵짝 한 구와 한 구가 시어 하나와 시어 하나, 한 구와 한 구가 쿵짝쿵짝 대를 이루고 있죠. 이런 거를 한문에서는 대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국어에서는 대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한문에서는 대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구의 두 번째 글자 그리고 다섯 번째 글자도 역시 색채의 대비 볼 수 있죠. 따라서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 심상 이런 말을 다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구, 이구를 보니까 작가의 감정이 나오나요? 작가의 감정은 나오지 않아요. 그쵸? 강이 푸른 모습, 새가 하얀 모습, 산이 푸른 모습, 꽃이 붉은 모습. 그래서 앞서서는 다 경치만 노래했어요. 그래서 앞선자에다가 경치 경자, 선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뒤에는 드디어 작가의 감정이 나옵니다. 작가의 감정. 뒤에는 감정이 나오니까 후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아직 3구와 4구를 풀이하지 않았지만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시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왜 앞에서 경치를 얘기했느냐? 자, 지금 여기 1구, 2구의 내용을 보면 와, 왠지 막 프레시하고 왠지 막 설레고 왠지 맑고 깨끗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강도 아주 푸르고 새도 아주 하얗고 산도 아주 푸르고 꽃은 막 붉어지려고 하고 뭔가 설렘이 막 느껴지는데 이건 하나의 장치예요. 왜냐하면 3구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세상은 이렇게 밝고 환하고 아름답고 푸른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보통은 이런 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3구 내용 볼게요. 금춘 지금 금자, 이제 금자의 봄춘자입니다. 지금 봄 이렇게 되죠. 지금 봄을 보니 선생님 오타가 났네요. 볼긴이 아니라 볼간입니다. 볼간. 지금 봄을 보니 어떻게 해요? 또 지나간대요. 요 과자 별표입니다. 수능에서도 출제가 되는 과자. 다시 한번 과자를 정리할게요. 자, 과자는 첫 번째 명사로 허물, 잘못이란 뜻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의 과오예요. 저의 과실이에요. 그럴 때는 1번에 허물, 잘못이란 뜻으로 쓰이죠. 그리고 지나다, 지나가다의 뜻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터널 같은 곳을 통해서 지나갈 때 통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의 과자가 바로 요 과자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정도를 오버한다는 지나치다의 뜻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거,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과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도 잘해요. 지나치게 빨리 가면 과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과음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의 과자가 바로 요 과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선생님이 이 과자를 어떻게 풀이해놨냐면 지나다, 지나가다 라고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3구 전체 풀이를 해볼까요? 지금 봄을 보니 또 지나가는데 지금 지나가는 봄을 또 보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아마 여기서 봄을 봤나 봐요. 그런데 올 봄도 또 지나갈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봄이 가는 걸 아쉬워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주제는 보통 4구, 결구, 맨 마지막 구에 나타나 있죠. 맨 마지막 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봄을 보니 또 지나가는데 하일 어찌하자죠. 어찌하자도 별표. 요것도 우리 대면 수업하면서도 교실에서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수능에 잘 출제가 됩니다. 주로 어떻게 출제되냐 하면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의미상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 어찌라는 뜻으로 쓰이는 또 다른 의문사를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어찌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쓰이는 5개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서로 인사하듯이 의문사니까 맨 뒷부분을 올려줘서 안녕하기언 이렇게 하자. 기억나시나요? 자, 한자 띄워볼게요. 이렇게 일단 지저분하니까 요거는 조금 지우고 의문사로 쓰이는 대표적인 한자 5개입니다. 안녕하기언 요 글자는 어찌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다시 시의 내용으로 오셔서 날 일자 어찌 날 이런 말은 안 쓰죠. 어찌 날 안 쓰단 말이죠. 그쵸? 너 어찌 날에 롯데월드가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쵸? 어느 날 더 짧게 하면 언제 정도가 되겠죠. 어느 날이 언제가 정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자가 나왔는데 이 시자는 시험에는 그다지 출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쓰임이 다양해서 알아두기는 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는 이것이라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이것, 이 시자로 많이 쓰이고 두 번째는 시비를 가리다, 시시비비 따지다 할 때는 옳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서술형 어미, 뭐뭐이다 정도로 풀이가 됩니다. 여기가 바로 뭐뭐이다. 그런데 의문사가 붙었으니까 언제가 뭐뭐이다 라고 하면 안 되죠. 의문사가 붙었으니까 인가? 라고 풀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날이 요런 것인가? 이렇게 됩니다. 귀자는 돌아갈 귀자. 하루 일과 중에 선생님도 그래요. 가장 좋은 시간이 집에 돌아가는 시간. 집에 돌아가는 걸 두 글자로 귀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의 돌아갈 귀자입니다. 연자는 해연자. 그러니까 풀이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날이 돌아갈 해인가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어느 날이 돌아갈 해인가. 사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느 날이 돌아갈 해인가 라는 말은 지금도 돌아가지 못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두보의 삶을 조금만 알고 있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전란 때문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봄이 또 된 겁니다. 읽고 있고는 마치 아름다운 봄, 프레시한 봄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본인의 슬픔이나 그리움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1, 2구를 일부러 저렇게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반전 3구에서는 지금 보니까 봄이 또 지나가네. 결론은 올 봄도 지나가는데 나는 집에 언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보의 절구라는 시는 고향을 그리워함이라는 주제가 됩니다. 교과서 95쪽 붓으로 익히는 한자 가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운 한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선생님도 마음이 무거운데 한 글자 한 글자 익힌다는 마음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부수는 풀초자이네요. 풀초자를 보니까 이렇게 땅에서 돋아나는 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한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쓰는 풀초자의 원래 모양은 이렇게 쓰죠. 요게 이제 풀초인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이 되어서 붓으로 쓰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를 풀초자에다가 이렇게 쓰려면 글자가 너무 길어지죠. 그러니까 다 생략하고 바로 맨 위에 있는 요것만 붙여서 다른 글자와 결합을 시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모양이 들어간다. 그러면 풀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이렇게 돼 있네요. 요게 부수인 한자는 풀이나 식물과 관련된 뜻을 지닌다. 보통 지금도 모양을 이렇게 해놨지만 다른 글자와 결합이 되면 요 밑에 있는 글자들 쭉 다 보니까 다 요런 모양이죠. 요런 모양. 땅바닥에서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모양. 가로 세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게 붙어 있다면 우리가 보통 초두라고 얘기를 하죠. 풀초자이고 머리 쪽에 붙는 거라 부수의 명칭이 두 또는 머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두 또는 초두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명칭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글자가 위에 붙어 있으면 풀 또는 식물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한자 볼게요. 이 풀초자가 들어가는 첫 번째 한자는 보니까 국화 국자네요. 국화도 우리말이 아니에요. 한자예요. 요 국자에다가 당연히 화자는 꽃 화자가 되겠죠. 이 한자는 왜 국화의 뜻을 가진 한자에 풀초자가 들어가 있는지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국화는 꽃이고 식물이니까 이렇게 풀초가 붓으로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풀초자를 뺀 나머지 부분, 요 부분 사실은 때문에 이 글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 글자가 국자인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만나지 않을 한자이기 때문에 그 한자 알 필요 없고 선생님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밑에 부분 국화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동그랗죠. 전체적인 모양은 동그란데 한자는 동그란 게 없단 말이죠. 붓글씨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그란 표면을 요거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꽃잎들을 마치 쌀미자처럼 표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국화, 잘 그려질지 모르겠네요. 국화, 이런 꽃잎 지금 잘 그리고 있나요? 국화 같나요? 국화 같다고 해야죠. 국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나타낸 게 아닌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형상화시키는 게 국화 국자를 외우기는 더 쉬울 것 같아요. 여하튼 다시 국화 국자로 오셔서 국화 국자가 들어가는
활용예는 아이고 네 글자나 나오네요. 읽을 수 있나요? 어떻게 읽냐면 매, 란, 국, 죽이라고 읽습니다. 매, 란, 국, 죽을 일컬어 사군자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군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개의 군자 같은 품성을 지닌 식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군자니까 네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매는 뭘까요, 여러분? 왼쪽에 나무 목자가 붙어 있네요. 매화를 일컫습니다. 봄이 시작되면 아직 추위가 다 가시지 않았는데도 그때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것이, 다시 말해 추위 속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군자의 품성과 닮았다 해서 매화가 사군자의 하나가 되고요. 두 번째에 있는 란자는 난초란자가 되겠죠. 숲속에서 멀리까지 그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것이 군자의 품성과 같다. 그래서 난초도 사군자 중에 하나. 국자, 국화 국자죠. 지금 방금 배운 추위 속에서도 늦가을에 이 국화가 피잖아요. 그러니까 추위 속에서도 역시 꽃을 피우기 때문에 군자의 품성과 같다. 그래서 사군자 중에 하나. 맨 마지막에 있는 한자, 대나무 죽자죠. 대나무는 한겨울에도 푸른 잎을 틔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군자가 가지고 있는 품성과 같다. 그래서 사군자 중에 하나로 일컬어집니다. 사군자가 뭐라고요, 여러분? 매란국죽. 매란국죽 국어사전적인 뜻을 한번 볼까요? 당연히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라는 뜻이고,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사군자를 달리 이르는 말로 쓰인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풀초자가 부수인 두 번째 글자를 볼게요. 자, 밑에는 지금 이렇게 밑에는 무언가 둘러싸고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런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요 글자는 아시나요? 벼, 화자입니다. 그리고 벼가 지금 둘러싸여져 있죠. 벼를 쌓아놓은 창고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곰팡이 같은 것 볼 수가 없지만 옛날에는 창고가 다 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습한 창고에서 삐쭉 고개를 내미는 곰팡이를 뜻하기도 하고 버섯을 뜻하기도 하고 그 뜻이 확장이 되어서 세균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것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버섯균자의 활용예. 앞에 있는 요 한자도 조금 어렵네요. 요거는 멸망하다 할 때의 멸자, 사멸시키다 할 때의 멸자, 없애다 라는 뜻을 가진 멸자입니다. 그래서 멸균이라고 읽어야 되고 멸균 그러면 버섯을 없애다 라고 풀면 안 되겠죠. 멸균 우유 그러면 세균을 없앴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멸균의 정확한 국어사전적인 뜻은 세균 따위의 미생물을 죽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 푸르다 창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풀초자가 이렇게 붓으로 붙어 있으니까 풀이 막 푸르게 우거지게 자라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 밑에 있는 글자, 지금 선생님이 2획을 썼는데 요거는 지붕이고요. 요거는 문이 한쪽만 있는 모양이고 요거는 주춧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요 글자, 즉 푸르다 창자 밑에 있는 요 글자, 풀초자를 뺀 요 글자도 창고라는 뜻을 가진 창자예요. 창고도 우리말이 아니죠. 한자예요. 그런데 그 위에 이렇게 풀초자를 붙이면 푸르다 창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곶집 창, 창고 창에 음을 가지고 온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푸를 창자, 푸른 하늘을 일컬어 창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는 원래는 텅텅 비다 라는 뜻을 가진 공자죠. 내 마음이 공허해 할 때의 공자와 허공에 뭐가 날아다녀 할 때의 공자, 텅텅 비어있다 라는 뜻의 공자인데, 이 공자에는 하늘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장 뻥 뚫려서 비어있는 게 하늘일지도 모르겠네요. 창공 그러면 푸르게 비어있다 라는 말이 아니라 푸른 하늘이 되겠죠. 그래서 창공할 때의 공은 하늘의 뜻으로 쓰였구나 까지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풀초자가 들어가는 네 번째 한자를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한자는 연꽃 련자예요. 연꽃은 당연히 식물이니까 요 글자가 들어가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글자만 써볼게요. 밑에 있는 글자는 요렇게 쓰는데, 요거는 수레라는 뜻을 가진 거라도 읽고 차라고도 읽죠. 거라고도 읽고 차라고도 읽어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배우셨나요? 국어 시간에? 왜 인력거를 끌고 다니잖아요. 인력거, 사람의 힘으로 다니는 수레.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차로 읽는 경우는 보통 사람의 힘이 아니라 기계의 힘으로 움직일 때는 보통은 차라고 읽습니다. 다시 말해 자동거라고 얘기 안 하고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힘으로 가는 건 거, 기계의 힘으로 가는 건 차. 이렇게 읽는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하여간 수레 거자고, 그리고 그 왼쪽에는 받침이라고 그러죠. 요 글자는 가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전쟁이 빵 터져서 수레가 가는데 수레가 한 대만 가는 게 아니겠죠. 연이어서 쫙 가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무슨 글자냐 하면 이따을 연자, 이따타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다면 연속하다 할 때의 연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연꽃 련에 음을 가지고 왔다. 이 이따을 련에서 음을 가지고 왔다라고 봐도 되는데, 선생님은 이거 이따은 풀, 연속되는 풀, 이것도 연꽃과 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꽃이 어떻게 생긴 꽃이냐 하면 요렇게, 되게 예쁘죠? 요렇게 생긴 꽃인데, 이 연꽃은 한 송이 한 송이 띄엄띄엄 그렇게 나는 게 아니거든요. 요렇게 쫙 연속해서 쫙 잇따라서 피는 꽃이기 때문에 꽃 중에서도 쭉 잇따 피는 꽃이 연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연꽃, 연자. 자, 활용 예를 보니까 연꽃, 연자에 뿌리 근자, 연근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연근은 그러면 연꽃의 뿌리라는 뜻인가요? 당연히 그런 뜻이 되겠죠. 연꽃의 뿌리 줄기. 그런데 이 연근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반찬으로도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거. 그런데 많이 좋아하진 않죠. 선생님 딸도 이 연근 조림은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이게 바로 연꽃의 뿌리 줄기라고 합니다. 자, 다음 한자 보도록 할게요. 다음 한자는 장엄하다, 웅장하다 이런 뜻을 가진 장자예요. 그런데 왜 장엄하다, 웅장하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에 풀초자가 들어가나요, 선생님? 원래의 뜻은 풀과 관련된 뜻이었겠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장자도 씩씩하다라는 뜻을 가진 장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의 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요 밑에 있는 장자를 사용했구나 라고 봐도 됩니다. 풀이 씩씩하다? 라는 말은 풀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 한자의 뜻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주 무성하게 자란 모습이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장엄하고 이렇게까지 뜻이 확장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웅장하다, 장엄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풀이 무성하다라는 뜻으로 시작을 했다는 것 기억을 했으면 좋겠네요. 활용 예로 나온 게 장엄. 요 엄자는 엄하다, 엄자입니다.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할 때의 엄하다, 엄자.
그러면 장엄은 씩씩하고 웅장하며, 선생님이 장자가 아까 웅장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웅장한 거랑 엄한 거네요. 맞아요. 웅장하고 위험 있다, 엄숙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되겠죠. 자, 마지막 단어, 마지막 한자, 풀초자가 들어가는 마지막 한자를 보시면 풀초자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한자는 이거 너무 어려운 한자다. 이 한자는 왜 옷 같은 거, 헝겊 같은 거 이렇게 헝겊 같은 걸 이렇게 두고 몽둥이로 먼지 같은 걸 털어내는 거예요. 털어내는 거. 에이, 몰라도 되고. 왜 그런데 가리다의 뜻을 가진 한자에 이렇게 풀초가 들어가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풀이 역시 무성히 자라서 다른 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걸 다 가려버리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덮다, 가리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밑에 있는 활용예 읽을 수 있나요? 글자가 너무 어렵죠. 은자, 패자 다 어렵네요. 그쵸? 은자는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가리다 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은패, 숨길 은자, 가릴 패자, 숨기고 가린다 라는 뜻이 되겠죠. 덮어 감추거나 가리어 숨긴다. 어떤 사실을 은폐한다 라는 말을 많이 쓰죠. 때로는 친구를 위해서 눈을 감아주는 그런 아량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 이런 것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 은폐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오늘 붓으로 익히는 한자는 여기까지였고요.